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비상계엄 추진으로 스스로를 탄핵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을 통해 상당 기간 계엄 준비를 해온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사령관이 계엄 발동 전후에 대해 자세하게 증언하기 시작했고 관련 인사들도 지시받은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증언 중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담겨 있어 앞으로 있을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을 포함해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새로운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광희 기자가 윤 대통령이 초기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추가 통화 내용을 묻는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전화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의 첫 통화 당시 부대 위치를 묻는 질문만 있었다고 했는데 두 번째 통화 사실이 공개된 겁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 곽 사령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이 기억하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 시점은 새벽 0시 30분부터 40분 사이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뒤 계엄령 해제 요구한 의결이 20여 분 정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곽 사령관은 현장 지휘관과의 반대와 자신의 판단이 일치해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작전 병력들이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치기 때문에 차마 그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 체포 시도 주장에 대해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2분 만에 철회했습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와 함께 그동안 사실관계가 불분명했던 정치인 체포 명단의 실체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첩사 수사단장은 그 명단이 실제로 있었다고 증언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14명을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불러줬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수감하기 위해 관악산에 있는 수방사 지하 벙커까지 확인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계엄 당일 상황실로 불려온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당시 사령관에게 14명의 명단을 듣고 받아 적었습니다.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 네. 그러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 적었고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하경 부의장, 이재명, 한동훈 조국 대표 등 그동안 야권이 의혹을 제기한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이들을 이송해 구금할 시설 확인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 사령관과 방첩사는 정치인 체포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는데 자진해서 발언권을 얻은 김 단장이 구체적인 지시 내용까지 공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사복 체포조 49명이 투입됐고 이들을 구금할 시설까지 점검하란 지시도 있었습니다.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고 서울 남태령에 있는 수방사 B1 벙커는 유사시 우리 군 전쟁 지휘부가 차려주는 중요 시설입니다. 군 소식통은 벙커 내부는 카트를 타고 다닐 정도로 공간이 넓다며 내부는 휴대전화 전파가 통제돼 밖과 연락이 차단된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그동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휘관들이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전사령관은 계엄 이틀 전 이미 임무를 받아 계엄 조짐이 있음을 알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던 건지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용현 당시 장관으로부터 시설 확보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시설은 국회와 성관이 3곳, 그리고 민주당사와 여론조사꽃까지 모두 6곳이었습니다. 계엄 직전에 투입된 군 지휘관 가운데 계엄 선포 이전에 징후를 알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곽 사령관이 처음입니다. 건물 주변에 출입구 이런 것들을 병력으로 딱 확보를 해서 그 건물 자체에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하지 못하도록. 다만 곽 사령관은 혼자 작전 구상만 했고 예하 여단장들에겐 공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고, 수방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TV를 보고 계엄을 최초로 인지했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 당시 말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말이 맞춰져 있어서 검찰 조사에서 12월 1일에 사전 알았다, 이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다만 곽 사령관은 이후 실제 말을 맞춘 건 아니라 검찰 조사 때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라고 정정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어간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도 나왔습니다. 사전투표 서버부터 찾아 촬영한 정보사 부대원들은 계엄 선포 이전인 밤 9시부터 선관위 인근에서 대기 중이었고, 방첩사령부는 수사관을 포함한 100명 규모의 팀을 만들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구민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3일 계엄군은 계엄이 선포된 지 5분도 안 된 시점에 선관위에 도착해 곧장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당일 오전 10시에서 11시쯤 김용현 전 장관이 야간 임무를 위한 팀 편성과 함께 야간에 선관위가 위치한 과천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21시 어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엄이 선포되기 1시간 30분 전부터 대기한 영광급 대원 10명은 곧바로 선관위에 투입됐고 시설과 인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작전은 방첩사로 넘어갔는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상황 변화 시 서버실 출입 통제 등 서버실 확보 대기, 과천, 관악,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원 등입니다. 계엄 선포 이후 수사관 5명과 기술지원팀 10명, 안전지원팀 10명 등 각각 25명 규모로 4개 팀을 편성하란 지시도 나왔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대통령님, 장관님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 방첩사 법무관 7명은 절차적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선관위 진입을 강하게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석하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1차 때는 불참 당론에 따라 3명만 본회의장에 들어갔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이번엔 10명 넘게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빨리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표결 찬성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에 불참 당론을 거부하고 표결에 참여한 뒤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 외에도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공개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1차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 김예지 의원 외에도 자발적으로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당내 의원은 최소 16명으로 확인됐고 표결 가능성을 열어둔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20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 중에 만약에 퇴진하지 않게 되면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지난번처럼 마치 당론처럼 표결에 불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표결 참석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도 친한계가 거론하는 조기 하야보단 차라리 탄핵이 낫다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진행되던 계엄 수사가 결국 특검으로 모아질 듯합니다.
계엄 사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데 수사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포함돼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23명이 찬성했습니다. 여당 내 단일 대우가 더 이상은 힘들어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의원 210명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어 야당은 조만간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통령과 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국회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추천위가 추천한 상설특검 후보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게 경고합니다. 특검 도입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내란 범죄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자율투표로 정했는데 23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포함됐습니다. 권력형 일단 내란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또 윤 대통령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신속 체포 요구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조경태, 박덕흠, 김상욱, 김예지 의원 등 여당 의원 4명도 찬성표를 던졌는데 박 의원은 실수였다며 정정을 요청해 반대표로 바뀌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여당에선 탄핵과 별도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도 논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늦어도 석 달 안에 스스로 물러나게 해 탄핵 때보다 대선 일정을 앞당기자는 겁니다. 문제는 탄핵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안정화 TF위원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월에 하야하고 4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과 3월에 하야하고 5월에 대선을 치르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공석으로 있는데 그 공석을 채우는 문제, 탄핵보다 더 빨리, 더 명확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최대 180일 동안 심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선은 8월에 치러집니다. 이보다 일정을 최대 넉 달가량 앞당긴 건 즉시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을 설득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 판결은 대선 전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친윤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정권을 헌납하는 안, 대선을 빠르게 치르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개헌을 논의할 때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하야든 탄핵이든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부에서 어떠한 정권체의 창출 힘들 수밖에 없다. 다만 오는 14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 같은 논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전까지 윤 대통령의 하야 시점을 결정해 대통령실과 발표 시점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야당 설득은 물론 당내 조율조차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석인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과 비윤계인 김태호 의원 간의 양대 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경선이 열리는데 한동훈 대표와 친윤계의 생각이 달라 여당이 위기 상황에서도 또 갈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5선 권성동 의원과 4선 김태호 의원은 각각 친윤계와 비윤계로 분류됩니다.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의원들의 신부름꾼이 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도 조금 쓸모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해야 되겠다. 피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오전에 중진들이 모여 권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을 잘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또 협상력도 있습니다. 또 추진력도 있고. 한동훈 대표는 절차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그동안 한 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공중에서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의원은 탄핵보다 더 빠른 조기 대선, 이른바 벚꽃 대선을 주장했는데 친한계의 퇴진 로드맵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친윤과 친한의 대리전이 아니냐며 분열을 우려했고 친한계에선 친윤계가 아닌 후보가 한 대표와 발을 맞춰 야당 공세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 원내대표는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이틀 앞둔 목요일 선출되는데 당내 분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서 불참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기류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혼란스러운 전국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모든 국민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이번 주 토요일이죠. 탄핵 소추안. 이게 가결이 될까 안 될까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예단하기 쉽지는 않지만 지난주와는 조금 양상이 다를 것 같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엔 표결 자체에 불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부결시켰던 여당이 이번 주 표결 방식에 대해선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뉴스 시작되기 전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소 16명이 표결에 나서겠다고 했고요. 여지를 열어둔 의원까지 합하면 20명입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이 전부 찬성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찬성 표결이 유력한 의원은 현재 조경태, 안철수, 김상호, 김예지 의원 4명이지만요. 무기명 투표라는 게 최대 변수입니다. 민심이 심상치 않은 데다 오늘 국방위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여당 내 동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명단을 보면 표결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의원들 친한계가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탄핵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정확한 뜻은 뭡니까? 일단 공식 논의기구인 전국안정화 TF가 제시한 방안엔 탄핵은 없습니다. 탄핵보다 빠른 하야 일정만 제시했을 뿐 직접 탄핵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건데요. 하지만 이 같은 안은 법적으로 직무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군 통수권과 거부권 등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 등의 논란도 계속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여권 일각에선 한 대표 역시 탄핵을 심중에 두고 있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탄핵 불가를 주장했던 한 대표는 최근 며칠 사이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표결 참여를 선언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상설 특검. 국민의힘 의원 23명이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주에 탄핵은 막았지만 진상규명까지는 막을 수 없지 않겠냐 이런 당내 분위기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은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이었지만요. 개파색이었던 부산의 김도부 의원도 포함됐고요. 다만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주진우 의원은 반대표를 던져서 꼭 개파로만 의견이 나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권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지도부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구상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오늘 여권에서는 또 친윤을 중심으로 이 한동훈 최고위 붕괴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던데 이건 뭡니까? 당원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현재 친윤계가 이뇨한, 김민전, 김재원 3명인데요. 지난번 탄핵안 표결 전 직을 걸고 탄핵 반대를 주장했던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면 4명이 채워집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고 장 최고위원이 이에 책임을 진다면서 사퇴할 경우에 실제로 한동훈 지도부가 위태로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현재 부인하고 있지만요. 대통령의 탄핵 위기 상황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권으로선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사태를 수습해도 좀 시원찮을 판에 이렇게 갈라져서 이 당권 내지는 뭐 다음을 노리는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한지훈 기자, 구속영장 심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아직 영장 심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전 신문에 나오지 않고 검찰만 출석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오전에 모든 책임은 내게 있고 장병들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영장 심사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감 중인 동부구치소에 대기 중인데 영장 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네,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여인영 방첩사령관 소환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조사실에서 9시간째 여사령관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사령관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그 방첩사령관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3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그게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네, 지난 이틀간 이곳에 온 군 간부들은 모두 참고인이었는데 여사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첫 군인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는 특수본에 파견된 군 검사가 맡았습니다. 특수본은 여사령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사전 공모와 포고령 작성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서 내란을 일으켰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우두머리를 뜻하는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본다는 겁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반 만에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 아수라장이 됩니다. 의원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표결을 하셔야 된다고.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 역할은 수괴가 아닌 중요 임무 종사라고 묘사했습니다. 내란죄는 단순 가담자, 중요 임무 종사자, 수괴 순으로 형량이 무거운데 수괴가 누구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윤 대통령을 수괴로 간주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비아폰으로 전화를 하셔서 그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느냐. 검찰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을 공범으로 적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입니까? 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한 나름의 조치인데요. 조 청장은 5시간째, 김 청장은 4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에 출석한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통제는 안전조치 차원에서 자신이 지시를 내렸고 두 번째 통제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전화 요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도 분석 중인데요. 셀프 수사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 서열 1, 2위를 수사 초기에 빨리 소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 참석자 11명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까? 네, 경찰은 한덕수 총리나 전현직 장관들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국무위원은 모두 11명입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하던 국무회의 상황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한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영 국정원장 등 4명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입니다. 현재까지는 장관 1명이 참고인 조사를 마쳤는데 경찰은 특수본 사무실이 아닌 서울 시내 모처의 보안시설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경찰청에서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들이 임무도 제대로 모른 채 우왕좌왕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국회 봉쇄를 명령받은 경찰도 수뇌부에 이용만 당했습니다. 군과 시민의 충돌을 막기 위해 출입을 통제하라고 한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의원들을 막으려는 의도였다는 겁니다. 지휘부에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쯤 지난 밤 11시 50분쯤 국회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경찰 기동대들에게까지도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의 출입 허용을 뒤집고 국회를 완전 봉쇄한 지 20여 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따라 다시 출입을 통제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한 경찰 기동대 간부는 TV조선에 국회가 시민들에게 점령당할 수 있으니 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당시엔 군인이 출동해 있는 국회에 시민을 들여보냈다간 유혈 사태가 날 수 있겠다고만 생각했었다며 계엄 해제를 위한 의원 표결을 막기 위한 봉쇄 조치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 간부도 시민 안전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계엄 상황에 이용된 것이었다며 지휘부의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경찰 출동을 지시했던 조주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은 내란 혐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비상계엄 수사를 놓고 각 기관들이 볼썽 사나운 주도권 다툼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이어 뛰어든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중복으로 청구했습니다. 기각될 경우에 대비한다는 이유인데 낯설어 보입니다. 따가운 여론에 검찰이 수사기관 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반응들이 시원치 않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영장실질 심사가 시작되기 30분 전 공수처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체포 상태가 아닐 때 청구하는 사전 구속영장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내란 혐의 수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령의 적법 여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신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그 수사권 혹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은 하지만 공수처는 김 전 장관을 조사하거나 물적 증거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법원은 비상계엄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중복 청구란 이유로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또 증거 능력 문제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사법부로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계속된 중복 수사 지적에 검찰은 어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응하겠다고는 했지만 회의 날짜와 장소, 참석자 등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비상계엄 수사 상황 사회부 법조팀의 이재중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만약 구속을 하게 된다면 다음은 윤 대통령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초기부터 어려운 수사는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통상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에 실무자에서 윗선으로 수사 단계가 올라가지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우선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윤 대통령으로 명확한 데다가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부터 군동원 지시까지 주도했던 게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계엄 선포 상황에서 김 장관이 유일한 윗선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한 상황입니다. 네, 뭐 강제 수사라고 한다면 현직 대통령을 뭐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뭐 이런 걸 텐데 강제 수사 진행이 제대로 될까요? 네, 혐의가 내란죄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압수수색, 체포, 기소 모두 가능은 합니다. 다만 이 검찰청사나 수사기관 청사에 출석을 하는 것은 약간은 다른 문제입니다. 경호상의 문제도 있다 보니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수사 때처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실이 현재 사실상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손쉽게 이뤄질 거란 관측도 있기는 한데 국가 최고 기밀이 모인 곳이다 보니 강화된 방식의 임의 제출 형식을 띨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아마 이게 임의 제출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수사 주도권 다툼 속에서 지금까지는 검찰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김용현 전 장관의 인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 법원 문제 제기가 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수사기관들이 영장을 중복해서 신청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정도로 좀 복잡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증거 인멸할 기회를 주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고 검찰은 손을 떼라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수사권이 여기에는 1도 없습니다. 0입니다. 0. 제로예요.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검수완박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아니라는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이례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직접 거론할 정도였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청법의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합동 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시도가 진행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조율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이 수사기관들끼리 경쟁해봐야 이제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상설특검이 출범하기만 하면 모든 수사기관은 수사를 중단하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만약에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에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국정농단 특검을 살펴보면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후 34일 만에 특검 수사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경찰, 검찰, 공수처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 정도 남짓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각 수사기관이 저마다 최대한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속도전에 돌입하고 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에 넘겨버린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이 사건 관계자나 또 일부 사건의 줄기는 특검보다 앞서서 수사기관이 먼저 넘길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재판에 가서 큰 문제가 될 소지가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검찰이 기소를 한 것과 다른 혐의, 다른 범죄로만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법에는 이중 기소의 경우 뒤에 기소된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먼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이 특검에 넘긴 증거의 증거 능력이 흔들릴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방식이든지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4조 1천억 원 삭감된 673조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정부 원안보다 감액된 예산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겁니다. 민주당은 추가 재정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부의 예산 편성권까지 장악하겠다는 건지 장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673조 3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보다 4조 1천억 원 줄어든 것으로 감액만 된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정부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포함해 수사기관 특활비,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인 민주당은 국정 운영엔 차질이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자질을 의심해야 합니다. 앞서 정부는 야당과 막판 증액 협상을 벌였지만 불발됐습니다. 정부는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혔던 지역화폐 예산 4천억 원 증액을 수용하고 예비비 1조 8천억 원을 증액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이 지역화폐 예산 1조 원을 주장하면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겁니다. 한덕수 총리가 국회를 찾아 유감을 표하자 야당 의원의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도 처리됐습니다. 상속세 감면 법안은 야권의 반대로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삭감 예산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 집행 시작과 함께 추경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대권 행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최근 경제 문제를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여권을 향해 여야정 비상경제회의도 제안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외신과의 인터뷰도 부쩍 늘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을 빗대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과거엔 보편적 기본소득 정책을 주장해 한국의 버니 샌더스로 불렸으나 최근 법적 문제와 지지자들의 열광 등을 거론하며 한국의 트럼프로 불린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을 현상을 극도로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 현실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도자의 면모를 갖춘 준비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한 이 대표의 경제정책 관련 언급도 잦아졌습니다. 이 대표는 무모한 계엄으로 국민의 재산이 허공에 날아가고 있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지금은 정부는 사실상 무정부 상태입니다. 여야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서 최소한 경제만큼은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실제로 협의체가 가동되면 이 대표가 정책 조율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가와 원화값 급락 등 경제 문제를 챙기며 사실상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계엄 사태가 한미 동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앞서 미국은 사전 설명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었죠. 최근 미국 대사관 측이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를 차례로 접촉해서 대통령이 직무 배제되면 군 통수권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총리는 어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 측에 한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이른바 한한 체제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공동 국정 운영 체제에서 외교와 국방의 최종 결정권자가 모호하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국 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유사시 군사 행동을 승인 통제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에 대해서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이 정부 여당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 의중을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누구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라고 답했습니다. Legal process and the political process should play out there consistent with the rule of law. President Yoon is the president of Korea. 법률에 따르면 외교와 국방의 권한이 여전히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법적 판단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통지도 없이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며 군인권센터가 긴급 회견까지 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령설 때문인 듯한데 경호처는 매주 하는 정기 점검용 비행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용기의 비행 자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공기 경로 추적 사이트입니다. 대통령 전용기로 추정되는 항공기가 서울공항을 출발해 강릉 쪽을 향하다 다시 되돌아옵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전용기가 이륙했는데 비행객도 통지되지 않았고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로 망명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통지 없는 이륙은 의심을 사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기적인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며 확인되지 않는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했습니다. 비행 계획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용기 관리 주체인 공군은 공군 1호기는 비행 계획 자체가 일반에 공개 안 되는 보안 사항이라며 내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미 공유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지를 안 한 게 아니라 일반에 공개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혼란상을 가중시키는 루머가 더 확산하는 분위기라며 사실관계 확인이 덜 된 무책임한 의혹 제기는 지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늘도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국회 앞 탄핵 찬성 집회엔 젊은 직장인들 참여가 늘고 있는데요. K-팝을 부르고 응원봉을 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조유진 기자입니다. 거두거둑해진 국회의사당 앞이 북적입니다. 퇴근길 시민들이 합류하자 소리가 더욱 커집니다. 윤석열은
시민단체 주최로 여의도에서 열린 촛불 집회엔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했습니다. 저희 직장 퇴근하고 국회에 나와서 다 같이 응원봉이랑 여러 가지 시위 물건 들고 같이 시위하려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날이 갈수록 20대, 30대 참여가 늘다 보니 민중가요 대신 K-팝이 울려 퍼지기도 합니다. 일부 학생과 젊은 직장인들은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야광봉을 흔들며 집회 분위기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주변 가게에 음료나 김밥값을 결제해주며 참가자들을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광화문에선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사기 탄핵, 불법 탄핵 막아내자! 집회 참가자들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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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탄핵안 재표결이 예고된 주말까지 매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계엄 사태에 관련된 군 지휘관들이 잇따라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 지금부터 김주영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군 지휘관들이 지시를 받았다, 명령을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쏟아내고 있죠. 네, 핵심 인물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어제 기자단에게 계엄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국회 성관이 근처까지 갔다가 복귀했다고 주장했고요. 특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고, 수도방위 사령관은 실탄 없이 작전을 수행하고 장갑차도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명령이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소극적 항명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네, 지휘관들이 뒤늦게 양심 고백을 하는 모습인데 법적으로 군인들이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군 형법에 따르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불복하면 항명으로 처벌받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이어야 거부할 수 있다는 거고요. 군인 복무 기본법에는 법에 반하는 사항, 권한 밖의 사항은 명령에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따라 권한 밖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 표현이 모호해서 군인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는 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규범상으로 봤을 때는 부당, 정당 이 개념은 사실은 쓰면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심각한 혼선이 발생한다. 네, 이전 판례들에선 군인들의 명령 복종을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12.12 사태 관련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태에 가담한 일선부대 지휘관에 대해서 내란 혐의를 인정해서 처벌했습니다. 당시 판결을 보면 군인이라도 상관에 위법한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때는 쿠데타 상황이었고 당시 피의자들은 정식 지휘 체계가 아닌 것을 알고도 지시를 따랐던 특수 상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12.12 사태와 같은 특수한 상황 말고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판례들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1996년 명령이 명백히 위법이 아닌 한 그 적법성에 의문 제기 없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지휘 계통을 지켰던 사건에서는 명령이 부당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불복종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를 부당하고 불법한 명령으로 판단해서 불복종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게 미약하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위법이라고 느끼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까? 네, 방첩사령부 같은 경우 박근혜 정부 때 계엄령 문건 등이 문제가 되면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훈령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당 명령에 대한 법 규정 정비와 함께 군 내부적으로 적법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방첩사나 특전사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도 잘 알 수 없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이거는 따를 수 없습니다라고 사령관의 지시에 노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조직 문화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던 거죠. 상관의 명령을 따를 거냐 말 거냐 현장에서 판단하기 쉽지 않을 텐데 부당한 명령이 뭔지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가 오후에는 본회의 참석을 이유로 조퇴했습니다. 지난 6일에도 계엄 사태 대응을 이유로 들며 재판에 나오지 않았는데 검찰은 재판이 공전돼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섭니다. 네, 황정국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대표는 지난 6일 같은 재판에 비상계엄 사태 대응을 위해 국회에 있어야 한다며 불출석했습니다.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반인은 개인 사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없다며 비리 재판이 정치 재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측은 불가피하게 못 나오는 걸 정치 재판이라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재판이 끝나자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며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이 대표 없이 재개된 오후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없으면 증언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재판장은 앞으로 이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유 전 본부장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끝냈습니다. 이 대표가 불출석이나 부분 출석을 계속하면 재판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은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돼 상당히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에 논란이 됐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오늘부터 출근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취임 저지 투쟁을 벌였는데 박 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행위가 헌정유린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임명반대 손팻말을 든 시민단체 회원들이 경찰관을 밀고 건물 진입을 시도합니다. 지금 집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미시고 싶게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내란 시계제가 임명한 진화위원장은 반대한다. 진화위원장은 무효입니다.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의 첫 출근을 막으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이틀 후인 지난 6일 오후 6시쯤 박 위원장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직무정지를 요구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면담한 지 2시간 뒤였습니다. 헌정유린 반란수계로서 자격도 없는 자가 단행한 인사이다. 진화위 송상교 사무처장은 대통령 인사권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출근 저지투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헌정유린이라며 법치주의를 말살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내란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화해와 통합을 이끌어가는 큰 주춧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박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내년 11월까지입니다. 박 위원장은 교육자 출신으로 자유선진당 의원을 지냈고 재작년 서울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자정에 시작되는 노벨상 시상식에서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하이라이트인 시상식과 연회를 앞두고 현지도 축제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다는데요. 스웨덴 스톡홀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기자, 잠시 뒤면 시상식이 시작되죠? 네,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톡홀름 콘서트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약 2시간쯤 뒤면 시상식이 시작이 될 텐데요. 한강 작가는 물리학과 화학상 그리고 생리의학상에 이어서 4번째로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으로 이동을 해서 국왕등이 함께하는 연찬회에 참석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노벨 주간의 하이라이트인 시상식을 맞아 스톡홀름 시내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시청 외벽은 한강 작가를 포함한 역대 여성 노벨상 수상자들의 얼굴로 채워졌습니다. 현지 시민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은 물론 작품과 깊이 연결된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Det handlar mycket om hennes syster som dog när hon var nyfödd. När mamman ligger där och syr den här vita skjortan och så är det mycket.
Att hon har vunnit Nobelpriset i litteratur och att hon har arbetat för demokrati och för rättvisa och så vidare. 한 작가는 한국 시간으로 모레 새벽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초대형 규모로 열리는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투란도트가 곧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합창단과 무용단, 연기자들이 모두 모인 열띤 연습 현장에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를 가득 채운 무용단에 아름다우면서도 물 흐르는 듯 유려한 군무에 객석을 울릴 합창단의 힘찬 목소리가 곁들여집니다. 연말 초대형 규모로 관객을 찾는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투란도트가 본격적인 합동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합창단의 무용단과 연기자까지 수백 명 규모 인원이 모여 마치 실전처럼 호흡을 맞춥니다. 보러 오시는 분들이 합창만을 보고 와도 충분히 만족감을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규모에 너무 놀랐고요. 다른 스태프들이 너무 잘해갖고 저희 셋만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21년 만에 새롭고 더 화려한 투란도트로 돌아온 박현준 총감독도 사소한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장면들을 점검합니다. 그런 유럽의 200년 된 오페라의 정통 기법과 우리나라의 LED 기술이 결합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갈 겁니다. 다음 주 입국하는 14개 나라 세계적 성악가들에 더해 지휘자로 첫 내한하는 테너의 전설 플라시도 도밍고까지 올스타들이 함께하는 오페라의 향연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펼쳐집니다. 21년 동안 제가 가슴에 품고 있던 걸 내놓는 건데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테러가 잇따르자 공수부대 소장이 계엄군을 이끌고 진주합니다. 중동계 주민을 닥치는 대로 붙잡아 가두며 파멸을 자초합니다. I'm questioning my patriotism. I'm questioning your judgment. 본분을 지키는 군인은 오히려 현실에 있습니다. 빈드먼 중령은 백악관의 지시를 어기고 트럼프 탄핵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Mr. Vindman, ranking member, Lieutenant Colonel Vindman, please.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며 거듭 천명했죠. The uniform I wear today is that of a United States Army. 바이든이 아프간 철군을 놀라운 성공이라고 하자 합참의장이 받아쳤습니다. 전략적 실패였다.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민병돈 특전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군 출동을 명령하는 게 어떤가? 단호하게 반대하자 물러섰다고 합니다. 특전사령관이 안 된다면 할 수 없지. 이승만 대통령이 1951년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선포를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훈령을 내려 거부했습니다.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 자막으로 떠서 그걸 보고 알았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위법해 따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예하 부대장이 반박했죠. 의원이 110명을 넘으면 안 된다.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 했다. 4시간 전부터 병력을 대기시켰다는 제보도 민주당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이제야 실토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도 TV 보고 알았다며 말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체포명단 정확히 기억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최정의 특수부대 지휘관이 기자회견에 나선 것도 부적절합니다. 기밀인 실명과 얼굴까지 드러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는 호소는 귀 기울일만 합니다. 지금 장병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젊은 계엄군이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며 국회를 빠져나오던 장면을 돌아봅니다. 나는 몰랐다. 나는 안 했다. 기억 안 난다. 틀려도 따라야 한다. 망가진 별들을 보며 참담합니다. We do not serve any political party. We serve the nation. 12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군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연일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이 메마름을 달래줄 비와 눈 소식 있는데요. 강원 산지에 5에서 10cm로 내리는 양도 많겠고 특히나 동쪽 사면에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그 밖에 전국 하늘에 구름이 가득 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충남 서해안과 전라 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0도, 대구가 영상 1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서울이 7도, 창원 10도, 제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충청과 전라권, 제주도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